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역사의 유랑민들, 흉노로 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한번 커다랗게 경랑을 칠 때마다 수많은 개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적국으로 넘어가서 또 그곳에서도 한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됐던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흉노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수많은 한인들이 흉노에게 넘어가서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흉노들은요, 한인 인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회유와 우대 정책을 벌였습니다. 일단은 한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흉노족 그들을 이용해서 한인 인재들을 이용해서 흉노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찍은 영상 중에서 흉노를 변명하다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중학렬이라는 사람,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사신들이 왔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흉노를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 중학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외에 이제 한 고제 때부터 한왕신, 노관 이런 사람도 일찍이 투항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장건이라는 사람이 서역에 가다가 10년 동안 또 흉노에게 붙잡혀가지고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또 조신, 조파노, 이릉, 이광리 여기에 이르면요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릉 장군, 이광리 장군 흉노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광리 장군이 흉노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대흉노 전쟁의 기세가 꺾이게 되죠. 또 거꾸로 흉노에 있다가 한나라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김일제죠. 이 영상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인들이 흉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들 중에서 오늘 제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위울이라는 사람과 소무와 이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릉 장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울과 소무에 대해서는 좀 낯설게 생각되겠지만 특별히 이 소무라는 사람은요. 중국 사람들에게 아련한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간신배입니다. 조고영이죠. 그러니까 조고가 진시황이 죽었을 때 첫째 아들의 왕위를 뺏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넘겼잖아요. 그 조고영입니다. 흉노에 가서도 간신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개형, 충신형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절대 한나라를 향한 충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절개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소무입니다. 또 한 사람 이릉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광 장군의 아들이죠. 이광 장군의 유복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운의 충신입니다. 그는 한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지만 한나라에서 이 이릉 장군을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흉노에도 속하지 못하고 한나라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릉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으로서 이 흉노에 가서 살았지만 저마다 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위울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소무라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도 온갖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고 이릉 장군은 이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에도 속하지 못했던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위울이라는 사람은요. 한나라 출신으로서 흉노에게 머물면서 최대의 모사꾼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호로코소노를 옹립하는 데 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호로코소노가 죽은 다음에 첫째 아들을 폐하고 번제를 선후에 옹립하는데 아주 모사꾼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광리가 결국은 흉노족에게 투항하게 되는데요. 투항한 이광리를요.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광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이광리를 제거했습니다. 같은 한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무라는 충신을 회유를 해서 그를 흉노를 섬기게 만들려고 갖은 술책으로 회유를 했던 사람이 또 위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흉노에게 가서 흉노에서 간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위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울은 절대 흉노의 역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오히려 흉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이제 이릉 장군입니다. 자, 비운의 사람이죠. 이광 장군이 비운의 명장이라고 한다면 유복자로 태어나서 이 이릉 장군도 역시 명문 가문의 후손답게 장군으로
종군을 했습니다마는 이도 역시 비운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광 장군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요, 이 이릉 장군은요, 아버지 이광이 자, 위천고 곽거병에 비해서 비주류에 속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시 이릉 장군도요, 비주류에 속했던 장군입니다. 주류는 그럼 당연히 누구가 되겠냐면 이광리 장군입니다. 이름들이 비슷해서 여러분 좀 헷갈릴 우려가 있는데요. 자, 이릉의 아버지는 이광이고요. 또 이 이광리 장군은 이 위천고 곽거병의 뒤를 이어서 무제의 사랑을 받았던 주류 장군입니다. 그리고요, 이 무제 때 주류 장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무제의 애첩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무제가 말년에 굉장히 사랑했던 이부인이라는 그런 애첩이 있었는데 그 이부인의 오라버니였어요. 그래서 무제의 아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광리는요, 대원전쟁, 즉 말을 얻기 위한 한열마라고 하는 말을 얻기 위해서 한 무제가 이제 저 서역까지 보내게 되죠. 그래서 서역 원정 끝에 수천 마리의 뛰어난 말을 가지고 와서 한무제를 굉장히 기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광인데요. 이광리도 나중에 이제 흉노로 투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율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서 이제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비운의 말년을 맞게 됩니다. 자, 아무튼 두 사람이 같은, 즉 이 이광리와 이릉이 같이 활약했던 시대에는 이광리는 아주 잘 나가는 주류에 속한 장군이었고 그에 비해서 이 이릉은 의욕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비주류의 서름을 겪어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광리의 주력 부대 3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연산 전투에서 5,000명의 보병만으로 적을 유인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의 사람들이 5,000명의 군인들이 모두 보병이었습니다. 군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병으로 구성된 흉노족을 상대로 이들은 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요. 이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유인하는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서 이들을 돕는 지원부대가 반드시 와야만 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갑자기 이 보병만으로 구성된 이 이릉의 5,000명의 군대가 선우의 주력 부대 8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보병 5,000명이 기병 8만 명을 맞닥뜨려서 전투를 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전투죠. 그런데요, 정말로 용감하게 싸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5,000명의 보병 궁병이 적군 흉노 1만 명을 살상을 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으나 약속했던 지원군이 오지 않는 겁니다. 노박덕이라는 장군이요, 질투심을 품고요, 이릉 장군에게 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무제도 무고를 받아서요, 이광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흉노에 투항하게 됩니다. 자, 이릉의 분전에 감복하게 됩니다. 이 차제후 선우가요. 그래서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흉노 땅에 구류시킵니다. 그러나 이 이릉은 흉노족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이서라는 자가 이릉이 배반하여 흉노군의 작전 참모가 되었다고 무제에게 무고하게 됩니다. 무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요, 한무제가 이릉의 노모와 처자를 다 살해시켜버리고 구족을 멸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흉노 땅에서 이릉 장군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릉 장군이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흉노 땅에 남아 이방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흉노 땅에 남아 이방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흉노족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는 한나라에도 나는 속하지 않겠다라고, 그저 나는 그냥 한낱 이방인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이릉 장군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요, 소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들 역사에서 동정심을 품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기원전 100년에 저제후 선우가 즉위하면서 억류하고 있던 한나라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일종의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무제가 화답을 하면서 소무를 보내가지고 선우에게 답례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흉노에게 왔을 때, 사신으로 왔을 때 음모에 휘말려서 흉노 땅에 억류되는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다 생략을 하고요. 안에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이 소무라는 사람이 흉노 땅에 억류되게 됩니다. 자, 위율이 소무에게 와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소군,
나는 예전에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에 투신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큰 은혜를 입어 왕의 칭호를 하사받았소.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소유한 말과 가축이 산을 뒤덮을 만큼 부귀를 누리고 있어. 소군이 오늘 항복한다면 내일부터 나와 똑같은 부귀를 누릴 것이요. 부질없이 초야의 퇴비처럼 몸을 버린들 누가 알아주겠어? 위울이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군이 내 충고를 받아들여 항복한다면 그대와 더불어 의형제를 맺고, 만약에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뒷날 나를 보려고 애써도 보지 못할게요. 자, 위울이 협박하면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소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혜와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신하로서 군주를 배반하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등진 채 오랑캐 행복했다. 그런 너를 무엇 때문에 보겠느냐? 또 선우가 너를 신임하여 생사를 결정하도록 맡겼거늘 공평한 마음과 바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두 군주를 싸우도록 하며 제왕과 패망의 난리를 꾸민다. 너는 흉노족에게 와서도, 여기 와서도 음모를 꾸미는 아주 간신배가 되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항복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죽여 한나라와 흉노를 전적으로 몰아간다. 흉노의 재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네가 나를 겁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한나라에서는 사신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에서는 그에 관해서 상응하는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너희 흉노도 커다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꾸짖으며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위울과 흉노가 지하창고에 위폐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지하창고에 위폐시켜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처절한 얘기인데요, 내리는 눈으로 흉노족에게 잡혀 있으니까 가죽옷을 입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씹어가지고 먹으면서, 가죽옷을 씹어 먹으면서 그 모진 고통을 견뎌냅니다. 죽은 줄 알고 지하창고에서 그 사람을 꺼냈는데 살아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흉노 사람들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저 북쪽 사기에는요 북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지명으로는 바이카로입니다. 자, 이쪽 흉노족 본진에서 북해 바이카로로 보내게 되는데, 이쪽은 지금의 지형으로 말하면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로 갔으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로 간다라는 것은 유배를 간 거거든요. 흉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노족이 어떤 사람을 북해로 바이카로로 보낸다는 것은 유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요, 양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양이 새끼를 낳으면 귀국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양이 새끼를 낳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영영 그 바이카로에 가서 그곳에서 너는 귀신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소모가 양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련하게 동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요, 이 소모가 땅을 파서 들쥐를 잡아먹고 풀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연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절, 여기 부절이 보이죠? 그가 사신으로 왔을 때 무제가 주었던 부절입니다. 부절을 지팡이 삼아 양떼를 쳤는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니 부절의 깃털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문은 그곳에서, 그 바이카로 흉노의 땅 중에서도 가장 추운 곳에 간 것이죠. 그곳에서도 모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릉 장군이었습니다. 이릉과 소무가 만나는 장면이죠. 두 역사의 방랑인들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릉과 소무는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의 절개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이릉, 또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진 곳, 이 추운 곳 바이카로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 소무, 이 두 사람이 만나서요, 오랜 시간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이릉이 소무에게 귀화하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만은 소무는 절대 그 말에 넘어가지가 않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모두가 아주 충직한 사람임을 알고요, 둘이 그곳에서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19년이 흐른 다음에요, 무제가 죽고 소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화친이 성립하고요, 그래서 서로 억류하고 있었던 억류자를 서로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고향으로, 이릉도 돌아갈 수가 있었고요, 소무도 당연히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무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릉은 다르죠.
일흥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는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자기는 군인 신분으로 장군으로 이곳에 와서 억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면 장군으로 신문을 당한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19년 동안 이곳에서 이방 땅에서 같이 외로움을 나누었던 소무를 보내면서 이방인 한 번 헤어지면 영원한 이별, 이런 말을 남기면서 자기는 그 어느 곳에도 한나라에도 흉노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자기는 마무리하겠노라고 하면서 소무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일흥이 시를 써서 이별을 슬퍼하는데요. 자, 일흥의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죠. 서로 손을 이끌며 다리에 오르는데 떠나는 사람 저녁 늦게 어디로 가는가. 좁은 길가를 서성이며 배회하며 한스럽고 한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네. 가는 사람은 오래 머물 수 없어 서로가 늘 잊지 말자 하네. 어찌 해와 달만 아님을 알리오 스스로 차고 기우는 때가 있음을. 밝은 덕을 모시기로 노력하고 백발이라도 만날 것을 기약하네. 일흥이 아쉬움이 절절한 이런 시를 소무에게 써주게 됩니다. 소무도 그에 대해서 답시를 남깁니다. 두 마리 오리가 함께 북녘을 날다가 한 마리만 홀로 남쪽으로 날아가네. 그대는 마땅히 옛집에 머물겠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리. 한 번 헤어지면 진과 호로 갈라서니 다시 만남은 멀기만 하구려. 슬픔으로 마음은 찢어져 나가 눈물이 옷깃에 젖는데도 알지 못하네. 원컨대 그대는 항상 노력하여 서로 잊지 말자 웃으면서 말해주시게. 정말 절절한 그 이국 땅에서 근 20년 동안 서로 우정을 나누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지냈던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서로 시를 주고받는 절절한 그런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훗날에요. 이백이 소무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시를 썼어요. 소무는 흉노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10년 동안 사신의 부절을 버리지 않았네. 흰 기러기 상림원의 나라와 공중에서 한 서찰을 전하였다오. 양치느라 변방 땅에서 고생하면서 지는 해에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 간절하였네. 목마르면 월굴에 물 마시고 배고프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먹었다오. 동쪽으로 돌아가려니 사막의 변방 아득하고 북쪽으로는 하수 다리 위에서 작별 서글퍼라. 눈물 흘리며 일흥의 옷자락을 잡고 마주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네. 자, 이백이 이런 시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말 아련하고 슬픈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시들이죠. 제가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제일 북쪽 흑룡강석을 여행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침대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익숙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한 기차역의 이름이 중국말로 써져 있었고요. 그 옆에 괄호 열고 한글로 역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곳은 흑룡강성에 있는 조선족 자치마을에 있는 역 이름이었습니다. 아, 이곳에서도 역사의 유랑자들이 이곳에서도 살고 있었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자, 그런 회한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회한이 밀려왔고 그곳에서도 그들의 삶을 끈질기게 이어져 갔던 그들의 슬픔이 그 밤에 제 마음을 적셔오는 것을 저는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역사의 경랑 가운데 수많은 역사의 유랑자들을 만들어냈었죠. 저 중앙아시아까지 끌려갔어야 됐던 우리의 선조들, 러시아의 연해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독립군의 후손들. 자, 이런 역사의 유랑자들 우리 민족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역사의 유랑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흉노 전쟁을 통해서 역사의 유랑자들이 되어야 됐던 소무와 일흥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민족의 유랑자들, 우리 민족의 역사의 경랑 속에서 팽개쳐졌던 역사의 유랑자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